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화학과에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신동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할 내용은 이와 같은 화합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뭘 하는 사람 같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주는가 하면은 요리사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화학인데 요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요리사 같으면은 어떤 요리든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원하는 요리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제가 잘 하는 일은 어떠한 화합물이든지 화합물을 잘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합물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표시하면은 화합물 요리사 아니면은 그냥 요리사. 그래서 화합물 요리사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요리사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용을 알고 화합물을 만들어 들어간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화합물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화합물을 신세시스 한다, 결과적으로 합성한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합성, 신세시스, 그죠? 그렇다면 화합물을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화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기 전에 화합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 컨셉들 아니면은 요건들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1772년에 이와 같은 라보아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울을 쓸 때, 밸런스를 쓸 때에 여기까지 소수점 4자리까지 측정하기가, 그 다음에 그는 저울을 우리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1772년에 이와 같은 라보아제가 정확한 저울을 소수점 4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어떤 과학에 대한, 그 당시로 봐서는 과학이겠죠. 과학에 대한 어떤 노력이 참 상당히 대단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라보아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응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생성물의 총 질량하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총 질량은 항상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모든 반응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법칙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실험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얻어지는 어떠한 규칙들을 우리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그 다음에 소수점 4자리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저울을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라보아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소듐하고 이게 금속이죠. NA하고 그 다음에 Cl2 가스를 반응시켜 가지고 NaCl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금이죠.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금이 얻어진 양이 19.6g을 얻은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된 양을 정확하게 보니까 7.7g의 나트륨, 그 다음에 11.9g의 Cl2 가스가 사용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 가지 이 반응물을 더해주게 되면은 19.6g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성물도 결과적으로는 19.6g이 나오는, 이와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맨 처음에 1772년에 라보아제가 찾아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산화수원이 있습니다. 산화수원을 가지고 100g을 사용을 했는데 산소가 7.36g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이 얻어지는 것이 92.61g이라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10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생성물의 모든 질량은 반응물의 총 질량하고 같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뭘 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일정 성분 비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화합물의 성분 원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성분들은 항상 언제나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수소 3개짜리가 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 한 개, 또 한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소인 것처럼 항상 그는 비율로서,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슘 카보네이트는 CA 한 개하고 그 다음에 C 한 개하고 O가 3개 연결돼 가지고 있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질량을 해주게 되면은 칼슘이 40.03%, 그 다음에 탄소가 12%, 그리고 산소가 47.96%가 언제든지 칼슘 카보네이트는 어디서든지, 미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비율은 일정하다는 것을 1799년도에 프로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링컨의 동상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은 동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뭐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칼슘 카보네이트 형태의 석회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초에 가서 달톤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뭘 했는가 하면은 원자론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1808년이에요. 2000년도 아니고 1808년에 달톤이 원자론을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원자론을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원소들은 뭐가 되나요? 아주 작은 파티클인, 그죠? 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뭐 그런 표현다. 아주 작은 물질인 원소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원소들로 의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1808년에 제시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자는 여기서 이 원자 안에만 하더라도 뭐가 되나요? 원자 안에만 하더라도 프로톤이라든지 그다음 양성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중성자가 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론 또 다른 것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작은 원자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원자론이 뭐냐면은 모든 원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태로든지 그 원자는 동일한 원자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뭐가 되나요?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금이라고 AU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색깔이 노랗고 저기서는 색깔이 빨갛고 아니라 언제든지 색깔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 그 다음에 구성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원소의 원자는 모든 원소의 원자로부터 서로 좀 다르다. 그런 게 각 원자들은 다른 원자들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 것인데 지금 상당히 좋은 이론이죠. 좋은 이론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서 빠진 것이 뭐가 있나? 여기서 빠진 것은 동위원소 똑같은 우리가 카본이라도 똑같은 탄소라도 탄소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뭐가 되나 1808년에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자체는 틀릴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동위원소는 뭘 동위원소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이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원자 번호가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은 원소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같다든 치더라도 질량이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주는가 하면은 동위원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세 개는 모두가 다 원자 번호가 한 개죠. 1이죠. 결과적으로 1이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양성자의 수나 그 다음에 그 전자의 수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한 개지만은 중성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핵 오그로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라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원자 번호를 이게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235짜리, 그 다음에 238짜리가 서로 다른 동위원소로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모든 원소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톤 원자론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화합물들은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CO2는 O하고 그 다음에 C로서 구성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 한 개하고 그 다음에 O 두 개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 가지고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일산화탄소는 항상 탄소가 한 개, 산소가 한 개가 있어서 요만큼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탄소 원자는 항상 12매스 질량 유니트가 되는 거죠. 산소는 16. 그 다음에 탄소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때의 질량은 이렇게 되고 일산화탄소의 질량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달톤의 원자론이 참 대단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산소와 그 다음에 탄소의 비율을 1대1이냐 1대2냐 했을 때의 전체적인 비율은 항상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요 한 개하고 두 개, 요것은 한 개가 이렇게 되는, 즉 이와 같은 것들은 항상 어떤 배수 비례의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모든 케미컬 리액션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원자들이 자리 옮김이 일어난다. 그런까지 그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지만은 원자들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파괴되지도 않는다. 어디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원자는
불변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탄소가 12자리가 있으면 그것은 변화가 불변이다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베릴륨에다가 알파선을 쪼여주게 되면,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하는 것처럼 알파선을 쪼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던 모든 원자들이 여기에 나왔느냐 하는 거죠. 여기는 베릴륨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탄소가 나온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화학종이 바뀔 수가 있다는, 여기서는 뭐가 되나 화학종이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화학종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에너지를 쪼여줬을 때는 가능을 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실험들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달톤의 원자론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1808년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들을 낼 수가 있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오늘은 우리는 이런 것을 새롭게 찾아낼 이유는 없죠.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원자들이 있으면 항상 반응들은 요 원자 한 개하고 두 개가 만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이지, 여기는 두 개가 만나고 여기는 세 개가 만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럼 여기서 요만큼을 사용했으면은 여기서 있는 숫자도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과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전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전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중성 원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양성자 수와 동일합니다.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전자수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항상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양성자가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동일한데, 전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많거나 적으면은, 많으면은 마이너스 이온, 적으면은 플러스 이온으로 해가지고 이온을 생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원자 질량 단위가, AMU 단위가 요만큼입니다. 아주 작지요. 아주 작은데 얼마큼 작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자리 0.00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니까 원자가 바위만 하나요? 아니면은 무지무지하게 작나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전자는 작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원자의 대부분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자가 이런 방만한, 교실만한 원자가 있다면은 전자들로 대부분 채워져 가지고 있고, 원자 핵은 아주 조그맣게 차지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중성자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것이고, 전하가 없으니까 중성이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질량은 1AMU가 되는 것이고, 전자보다는 상당히 크지요.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합물의 원자 질량, 분자 질량을 따질 때 항상 질량수는 뭐냐면은 양성자의 수에다가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에 해당되는 질량을 더해준 값이 전체적으로 질량이 되는 것이죠. 원자량, 원자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은 원자라도 중성자 수가 다를 수가 있게 되는, 이건 뭐였죠?
요 앞에 달톤의 그 원자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이소토프, 이게 동위원소가 되지. 동위원소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원자라도 중성자의 수에 따라서 서로 간에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대. 중성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질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의 동위원소로 우리가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것을 어떻게 표시를 해주는가 하면은 이것이 X라는 원소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원자 번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그 원자의 질량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항상 양성자의 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성 원자에 있어서는, 중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요 원자의 수인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 됐을 때는 전자의 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요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요 둘 사이는.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양성자 원자 번호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 한 개, 그 다음 여기도 전자 한 개, 그 다음 여기도 양성자 한 개, 여기도 양성자 한 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질량 차이가 나는 것은 요게 1인데 요거는 2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중성자가 없고 여기는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의 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동위원소가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중성자가 2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하고 중성자의 수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자 번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뭐냐면은 양성자의 수다. 양성자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수가 원소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원자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다고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질량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죠. 그 원소의 질량은, 그 원자의 질량은 뭐냐면은 양성자의 수를 더 계산을 합니다. 양성자가 몇 개, 그 다음에 양성자 한 개 질량이 얼마, 그 다음에 중성자가 몇 개,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 해가지고 중성자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을 대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질량수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온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 전자는 또 이렇게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차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고 화합물을 그 다음에 다른 화합물로 또 전환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위원소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탄소가 요는 2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탄소는 99.8%, 98.9%라든지 98.8% 정도는 결과적으로는 카본 12, 이게 12짜리가 되는 거죠. 이때 양성자의 수가 이때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중성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6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중성자의 수가 이게 6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중성자의 수,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수를 더하게 되면 이게 원자 질량이 되는 경우죠. 근데 카본 13짜리는 여기에서 6개도 있고 여기도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1개가 더 있죠. 그래서 6에다가 7을 더해주게 되면 13짜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원자 번호는 6번이죠. 이 원자 번호는 6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수는 6개, 전자의 수는 6개가 되지만은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존재를 하고, 이 2가지 관계는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은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동위원소들은 뭐가 같다?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은 단지 원자 질량 차이는 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중성자의 수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보면 6, 양성자의 수는 동일하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뭐가 되나 큰 의미에서는 동일한 원소로도 볼 수가 있게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원자 질량이 다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것만 하면은 탄소가 12짜리 원자 질량은 정확하게 12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2가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탄소 13짜리 원자 질량은 12.99991이 되는 거죠.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탄소의 원자 질량을 어떻게 표시를 해줄까? 고민이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 12짜리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13짜리는 이렇습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탄소는 칸을 한 칸 차지하죠. 거기에 질량도 두 개의 질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질량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량은 뭐냐는 거죠. 그 질량은 12도 아니고 그 다음에 12.99991도 아니죠. 그럼 뭐냐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탄소의 원자의 질량이 뭐냐면은 12.011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12.011.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값이 나왔느냐 하는 거죠. 이 값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 12짜리의 비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13짜리의 비율을 찾아내요. 그래서 탄소 12짜리의 비율이 98.89%라. 그 다음에 탄소 13짜리가 1.11%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원자 질량을 계산하는가 하면은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12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가 있습니까? 98.89%니까 요만큼을 곱해주면 되죠. 요만큼을 곱해준 거 하고. 그 다음에 12.9991짜리가 얼마가 있느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퍼센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주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12.011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12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기율표를 가만히 보면은 뭐가 되나? 이 값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값도 아니라 요거하고 원자 질량의 구성 비율하고 그 다음에 원자 질량하고를 평균해서 나타낸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모든 원자 질량이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이와 같은 표가를 보면은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질량, 뭐 크나요, 작나요? 그 다음에 질량, 그죠? 물론 요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같죠. 근데 단지 차지는 중성자는 없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쿨롱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만큼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양성자의 질량이나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은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이나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의 184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의 질량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요 질량이 같으면은 전자 질량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주게 되면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은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요것은
1840분의 1 되니까 좀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마이너스 28여는 마이너스 24에 해당되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 표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1600년대부터 1700년대, 1800년대로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150년 동안에 150년이 이것을 하나의 요 세 개를 정리하는데 150년이 걸리고, 그 15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표는 우리가 더 이상 얻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얻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활용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만큼의 크기냐 하는 거죠. 어느 만큼의 크기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너무 작아. 그래서 원자 질량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작아가지고 킬로그램도 아니고 그램도 아니고 해서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AM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은 뭐냐 하면은 탄소 12짜리 원자 한 개의 질량이 탄소 12짜리죠. 원자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질량이 뭐냐면은 12AMU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12AMU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양성자는 1.008 AMU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16짜리는 16AMU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단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좀 거시적인 관계로 보느냐. 결과적으로는 분자나 원자들이 몇 개가 모여야 그램 단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램 단위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것을 맨 처음에 정리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보가드로가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 여러분보다 조금 한두 살 많을 때에 영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 뭐냐면은 몰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주게 됩니다. 볼륨을.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는데, 그 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몰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가스, 수소가스라든지 아니면 산소가스 1몰에 들어가지고 있는 그 원자들 아니면 분자들의 수를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전체적인 항상 원자 1몰의 부피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 22.4리터가 된다는 이야기를 찾아냈고, 22.4리터가 결과적으로는 1몰에 뭐냐면은 부피가 되겠죠. 1몰에 부피가 되는데, 어떨 때에 그리고 STP라고 하는, 그죠? 표준,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에서, 그죠? 표준 온도와 압력에서 항상 모든 기체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겠나요? 이 사람이 한 일이 그 22.4리터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1몰의 기체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기체 분자의 수, 기체 원자의 수를 하나하나 계산을 한 겁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죠. 이제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그죠?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한 17살 됐겠죠. 그죠? 이 정도 나이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아보가드로 수를 그 22.4리터 속에 1몰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수가 얼마다? 요만큼이다. 6.02에 그 다음에 10의 23승계다.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자가 얼마나 작을까, 그 다음에 분자가 얼마나 작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탄소가 아까 12AMU가 탄소 원자 한 개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탄소 원자가
결과적으로는 몇 개가 모여야 탄소 원자가 요만큼의 개수가 모여야만이 비로소 12g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 원자의 하나의 질량은 12g에서 뭘 나누면 되나요? 요 숫자를 나눠주면은 탄소 원자의 하나의 질량이 되겠죠. 이게 무지무지하게 작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되나? 모아서 어느 만큼 모으나요? 이 22.4리터의 부피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그 기체의 수가 요만큼이고, 그 기체의 수라든지 원자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분자의 수가 요만큼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나? 1몰이라고 한다는 거야. 1몰이. 이런 개념이 이때에 나오게 된 거죠. 1896년도에. 참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세웠을까?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만큼인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만큼의 달러가 돈이 좋겠죠. 달러가 우리가 60억 세계 인구라고 했을 때에 60억 세계 인구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은 밤낮으로 모든 사람이 1분에 100만 달러씩, 참 좋은 세상이죠. 1분에 100만 달러씩 죽을 때까지 돈을 써도 돈의 반이 남는다. 어느 만큼 숫자가 어느 만큼인지 예상이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이게 야구공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쌓아놨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구를 높이가 수백 마일 높이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가 있는 양이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어느 만큼 큰 숫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나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나요? 아보가드로 수가 애왔는데 아니면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누가 되나?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되나요? 아보가드로한테 전화하면 되죠. 아보가드로 전화가 있나요? 있죠. 전화번호가 뭐가 되나? 602-1023이죠. 이 전화를 하면 반드시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왜 이 전화번호를 쓰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넘어가 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1몰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02가 있죠. 6.02에 10에 23승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나?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몰의 몰 질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또 계산이 되지만은 원자도 결과적으로는 계산이 가능해 주게 되겠고, 자, 탄소 원자를 예를 듭니다. 탄소 원자 12짜리가 1몰이 있어. 1몰이 있다는 이야기는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만큼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만큼 있으면은 그게 1몰이 되니까 뭐가 되나? 12g이 되는 거죠. 12g이 되는 것이고, 이때에 탄소 12짜리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AMU로 했을 때 이렇게 12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2 나누기 요걸 해주면 되죠. 그럼 몇 g이 되는지 계산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원자인데 우리가 원자를 가지고 수를 다 세야 되니까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수를 쓸 때는 묶어서 하는 거죠. 1몰이냐, 0.1몰이냐, 0.01몰이냐 하면은 계산이 다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몰의 탄소 원자는 이것이 12g이라면은 그 다음에 리튬 원자의 1몰은 6.941g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원자 질량 단위를 우리가 뭘로 바꿔서 쓰나? 몰 질량, 즉 그램 질량 형태로, 그게 너무 작으니까 몰 질량이라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였을 때에 그때 질량이 얼마가 되느냐, 몇 g이 되느냐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개발된 것들, 얻어낸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과학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원소로 보는 화학사를 보면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원자, 그 다음에 원소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소 발견은 이때부터 많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19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1800년도에 들어와서 51개의 원소들을 발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에 모든 게 많은 것들이 정제가 됐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한 30개의 원소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와서 또 3개의 원소들을 발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랜드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63개의 원소를 어떤 특성이 있는 대로 분류를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이게 멘델레프라고 하는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멘델레프가 상당히 대단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게 되면 물론 멘델레프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내고 했는데, 가장 그래도 돋보이는 것이 1906년도에 멘델레프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63개의 원소를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로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후보로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노벨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앙리 무아상 교수라고 프랑스에서 불소 화합물을 맨 처음에 불소라고 하는 원소를 분리한 사람을 이렇게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게 노벨상 후보로서 추천되는데, 그 다음에 그 노벨상 후보로서 추천될 때에 최종 단위 위원회에서 5명 전체가 추천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1명이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거기도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가장 멘델레프가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화학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찾지 못하는 것은 대충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까지 했는데 대부분 다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헨리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원자량 순서가 아니고 원자 번호를, 결과적으로는 원자의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음극선을 물질에 조사했을 때 나오는 X선의 진동수의 그 다음 제곱근이 원자 번호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통해 가지고 쫙 찾아냈습니다.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나이가 젊어 보이죠. 예, 나이가 젊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1887년에서 1915년까지입니다. 1915년 하면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이 일을 마치고 정말 대단한 일을 마쳤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나요?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 고향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왜?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군으로서 들어가다가 장렬하게 전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벨상에 가까운 일을 했지만은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되나?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갔으니까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사람까지만 주게 됩니다. 3사람까지만. 그런데 이제 정말 멘델레프도 아깝게 뭐가 되나요?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큰 일을 했는데도 뭐가 되나요? 살아있지를 못하게 가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주기율표에 있어서는
노벨상에 적어도 2개는 나올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둘 다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이와 같은 103개까지, 117개까지 지금은 원자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자들이 주기율표상에 있는데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거죠. 화합물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겠나요? 결과적으로는 탄소 한 개, 수소, 그 다음에 결합이 다 맞아야 되죠.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실에서 화합물을 만들 수는 없게 되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레고 하듯이, 그죠? 레고를 가지고 많이 잘 놀았죠. 그런 거 하듯이, 그 다음에 공작을 하듯이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그 모델들이 잘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탄소, 그 다음에 요것은 산소, 요것은 수소, 요것은 단일 결합, 요것은 이중 결합, 또 필요하면 삼중 결합까지도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탄소를 붙이고 이중 결합 붙이고 탄소 붙이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딱 모양을 갖추게 되면은 요 모양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아스피린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화합물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대신 제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이와 같은 메테인이죠. 이것은 메테인은 여기에서 탄소, 여기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게 되겠나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정확하게 정사면체가 됩니다. 정사면체가 되면 109.5도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데 실제적인 화합물들의 구조를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결합 길이도 정확하게, 결합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는 결합의 세기가 세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탄소에서 수소를 하나 떼내고 다시 또 탄소를 붙이고 그럼 뭐가 되나요? 에탄이 되죠. 에탄 가스가 되는 건데 또 재미있게도 뭐가 되나요? 지금 요런 결합들은, 단일 결합들은 뭐가 되나? 언제든지 돌아가죠. 자기들끼리. 언제든지 약간은 느릿듯이 신축 운동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돌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구조가 더 안정할까? 아니면 이런 구조가 더 안정할까? 어느 구조가 더 안정하겠나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 요거하고 일직선이죠. 같이 마주보고 있죠. 그럼 뭐가 되나? 요거하고 반발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계속 돌면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3개짜리죠. 프로판 가스.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부탄. 자, 부탄인데 보세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불안정하겠나, 불안정하지 않겠나. 이게 둘이 박치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끼리 돌면서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딱 보게 되면은 서로가 모두가 이게 각각이 60도가 되도록 딱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 가장 안정하고 이것을 딱 돌려보면 뭐가 되나? 지그재그로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을 우리가 쭉 탄소를 연결할 때는 항상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것이 요런 원리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구조는 물하고 O하고 그 다음 이거는 각도가 90도가 되겠나요? 180도가 되겠나요? 실제적으로는 탄소나 산소나 같은 원리에 의해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정사면체죠.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인데 우리가 산소에는 보면 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하나 둘 전자쌍이 2개가 있죠.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되나? 정확하게 109.5도가 되던 것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고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109.5도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이것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인데
이것이 C하고 O하고 이중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중결합은 뭐가 되나? C하고 O하고 이중결합이고 이쪽 C하고 O도 이중결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팽팽하게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궤도함수라는 것을 살펴보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구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평면이면 이쪽은 90도 각도로 평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나요? CH3, CH2, OH, 에탄올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 실험실에서 많이 용매로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뭐 이게 옛날에 뭘 썼나요? 요 매니큐어를 지울 때, 그죠? 쓰는 아세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것을 우리가 봤던 요게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구조가 여기에서 여기에 6고리로 있죠. 이것을 우리가 벤전고리라고 하는데, 벤전고리에 요 한 위치에 O 해가지고 그 다음에 COCH3,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O, C, O, OH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스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가 되나? 우리가 머리 아프고 그 열날 때 이와 같은 것을 복용을 해주게 되면은 멈춰주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뭘 하는 거죠? 이거는 타이레놀이죠. 아스피린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타이레놀은 뭐냐면 아스피린에서 요 구조는 동일하죠. 요 구조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과 2번 니치를 1번과 4번 니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나요? 해열 진통제로서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타이레놀로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겠나? 맨 처음에 독일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프랑스에서 우리도 아스피린에 버금가는 약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시작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타이레놀입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은 프랑스에서 이걸 만들다가 뭐가 되나요? 끝까지 못 만들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져와가지고 미국에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타이레놀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유럽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해열 진통제지만 이와 같은 타이레놀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별 관계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해열 진통제로서 많이 먹었던 것이 빨간 약, 이 구조가 요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인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되는데 요 구조는 보면은 항상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기 H는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3는 D로 들어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입체적인 구조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긴 놈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생긴 놈은 해열 진동 효과를 해.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죠?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먹은 빨간 약은 실제적으로는 요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대로 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섞여 있는 것을 먹은 겁니다. 섞여 있는 것을. 그죠? 또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음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왜 따로따로 먹지 않고 섞여 있는 것을 먹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까지는 했죠. 그 다음에 요거 나프록센이라고 하는 해열 진통제를 개발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좋은데 이 화합물은 그렇게 성공은 못해서, 왜냐하면 독성이, 이걸 먹었을 때 독성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성공을 못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부프로펜의 구조하고 여기 있는 요 구조는 동일하다는 거죠. 요 파트는 동일하죠. 근데 단지 여기를 요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 파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해열 진통 효과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도 요 파트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본다면은 지금 이게죠. 케토프로펜, 케토톱이라고 하죠. 이거 뭐 무릎 관절 아플 때 이렇게 하는데 케토톱인데, 이 케토톱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구조가 이부프로펜에 있는 구조하고, 이부프로펜은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해열 진통제는 뭐가 되나 이부프로펜의 요 구조 변증고리까지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을 지금은 뭘 하나 모델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조금 더 발전되면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아그라, 비아그라라고 하죠. 이것은 뭐 우리가 만들기는 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안 만들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비아그라가 상당히 화이자에서 몇 년 동안 세계 1위로 팔렸던 그런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요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팔미틱 애시드인데 모든 탄소의 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개입니다. 16개죠. 그 다음 여기에 산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에 잘 안 녹죠. 그래서 지방, 그리고 여기 산이라. 그래서 지방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뭘 하나요? 물에 잘 안 녹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들어봤나요? 친수성. 아니면은, 그 물을 좋아한다든지 물을 싫어한다든지 뭐 그런 행태를 해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뭘 만들 수 있게 되겠나요? 비누를 만들죠. 여기다가 더 잘 녹도록 해가지고 하면은 때는 이거하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물은 이거하고 같이 놀아가지고 때가 같이 놀다가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옷을 세탁할 수 있다든지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는 18개짜리 올레익 애시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9번째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9번째에서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이 있는데 요게 이중결합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항상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하게 요 방향이 항상 같습니다.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종류도 있는데 자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메가6, 오메가3 들어봤나요? 여기서 요 파트를 우리가 시작이죠. 알파. 그 다음에 요 파트를 오메가라고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시작해서 마지막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뭐가 되나? 이것을 오메가3.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마지막에서 6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오메가6.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 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맨 마지막 지방산의 맨 마지막에서 몇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3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구조는 여기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때 요것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이것은 여성 호르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맨 먼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콜레스테롤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남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난 다음에 5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게 더 복잡하나요? 실제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여성적인 그 다음에 남성적인 것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런 물질들 많이 먹으면 뭐가 되나 힘을 많이 쓸 수도 있게 되겠지.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이 좋지 않은가? 이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산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혈관을 좀 더 뭐가 되나요?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트랜스 지방이 하는 역할이 LDL 파트는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bad LDL은 그러니까 low density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 주게 되고, 그다음에 좋은 high density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역할을 뭐가 해주나요? 트랜스 지방이 해주게 되니까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얘기죠? 그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어 봤는데 사람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람만 아니죠. 자연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이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이와 같은 나무를 우리가 주목나무라고 합니다. 주목나무, 퍼시픽 유인데 이 나무가 하는 역할이 뭐겠나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좋은 뭐가 되나? 항암제를 이 나무가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무가 뭐가 되나? 1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이런 항암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암제 1파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몇만 그루를 10만 그루를 잘라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파쇄하고 분리하고 해서 뭐가 되나? 1파운드를 얻어내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어떤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나? 여기서 나오는 화합물을 공장에서 생산하면 가장 간단한데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화합물이라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만들려고, 아니면 이제 지금은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조그맣게 키워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항암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 가장 좋은 항암제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를.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런 화합물을 하나 만들어 보면 참 좋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항암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먹을 수 있나요? 먹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화합물 만들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어떻게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분자 모델을 가지고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고,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들이 좀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